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는 2001년 설립돼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과 제조 및 판매인데요. 국내 최초로 항체 치료제 클로티냅을 개발해서 국내 주요 대형 병원과 해외 현지 제약회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냅, 유전성 희귀 질환인 고셔병과 파브리병을 치료하기 위한 효소 치료제인 에브서틴과 파바가를 개발해서 판매 중이고요. 1분기 현재 후속 제품 4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 사업 외에 세계 희귀 의약품의 국내 도입과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윌슨병 치료제 트리엔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280억 원, 영업 손실 89억 원, 당기순이익은 8,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31.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손익의 개선과 파생 상품의 평가이익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수앱지스 주요사항 보고서 영업정지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의 영업정지는 말 그대로 영업을 정지당했다라는 뜻이죠. 영업정지의 분야입니다. 제조의약품의 판매입니다. 영업정지의 금액은요, 92억 원, 최근 매출액의 32.8%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의 내용은요, 제조의약품의 판매 정지 10일입니다.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0일간, 10일을 좀 적용받게 됐는데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 열흘 동안 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가 좀 정지되는 효과입니다. 영업정지의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의 공급 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해야 하고, 다만 희귀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공급 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는데, 클로티냅주 그리고 에브서틴주 400 단위 그리고 에브서틴주 400 단위의 2021년 10월 공급 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 판매 업무 정지 열흘에 처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향후 대책은 판매 정지 10일 이후에 해당 제품 출고를 진행하고요.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예정될 예정이다. 영업정지 영향입니다. 상기 명시된 판매 업무 정지 10일간 제품 출고 지연에 따른 국내 그리고 국외 매출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종합을 좀 해보면 지금 92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영업정지가 돼서 92억 원만큼 매출액이 사라지는 효과가 아니라, 지금 뭐 말 그대로의 영업정지의 사유는 지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이 의약품의 공급 내용을 적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의약품의 관리 체계를 우리나라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고, 이에 대해서 이 제약사들이 좀 이 보고의 의무를 좀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희귀 의약품의 경우에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보고 과정에서 어떤 누락행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영업정지 이 영업정지 처분 기한이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네네. 열흘이라는 것은 다소 좀 경미한 해프닝이 아니었나 좀 예상을 해보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겁니다. 클로티냅주 그리고 에브서틴주 400 단위에 대해서 열흘간 이 납품을 할 수 없는, 즉 정지 상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이수앱지스 의약품 판매 영업 정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출에 타격은 없다고 이제 회사 측은 밝히긴 했지만 대표님, 근데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매월 진행해 오던 공급 내용 보고를 왜 그달에는 누락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저는 특별한 뭐 어떤 이슈가 있진 않았다. 지금 뭐 경미 처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뭐 식약처의 판매 정지 처분이라든가 의약품을 전량 회수해야 되는 뭐 함량을 미달했다거나 함량을 속였다든가 뭐 또는 의약품의 관리를 좀 부실하게 했다든가 뭐 여러 루트라서 좀 이 중징계 이상의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판매 정지 10일 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약사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어떤 위배된 사항에 따라서 단순하게 조금 이 적용된 기준이 조금 더 경미하다고 보는 것은 아마 내부 실무진의 어떤 실수가 좀 있지 않았나. 단순하게 크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회사도 판매 정지 10일 이후에 해당 제품을 다시 출고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상적인 매출의 감소 요인은 없다. 지금 매출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10일간 제품 출고 지연에 따른 국내 매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실무진의 어떤 실수가 뭐 어떤 점검 행태라든가 실사를 통해서 좀 밝혀진 어떤 사항이 아닌가. 중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제 영업정지 공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네. 영업정지, 주된 사업의 정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영업정지가 단순하게 지금처럼 열흘간의 판매 정지로 인한 해프닝으로 좀 끝난 아무것도 아닌 좀 경미한 그런 조치였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 영업정지 공시 간혹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최근 매출액의 52%를 중단하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 때문에 입찰이 제한되는 즉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입찰 제한 또는 이 관급의 어떤 수주가 제한되는 그런 우리 조치들 많이 봤죠.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장기화된 1년간 또는 6개월간 정지가 된다면 100억 납품했던 회사의 매출이 단순하게 절반 이상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 내지 매출 감소 요인 또는 손익 감소 요인에 막대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앱지스의 영업정지는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은 아니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수앱지스가 독일 헬름사와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을 했더라고요. 해외 시장에서의 전망과 또 이로 인한 매출 확대의 가능성까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수앱지스가 최근에 지금 이 수시 공시 관련된 공시 사항을 좀 발표한 바 있었는데 네네. 잠깐 내용 좀 볼게요. 지금 6월 30일자에 발표를 했었죠.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일종의 예고편이다. 근데 6월 30일 날 이 공시가 나고 나서 잠깐 좀 이것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6월 30일 날 기준이 아마 여기 그렇죠. 요 기준이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을 수반했던 요 타이밍인데 자, 공시를 좀 이어서 보고 주가 얘기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회사는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제목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및 기술 이전의 계약 체결이다. 이게 뭐냐면 희귀질환 치료제에 사용되는 원료, 치료제 완제품이 아니라 치료제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이의 레시피를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죠. 계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일자는요. 2022년 6월 30일입니다. 계약 기간은 6월 30일부터 제품 출시 후 약 10년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의 품목은요, 에브서틴, 파바갈 원액입니다. 계약의 개요입니다. 선지 시장 진출을 위한 헬름사와 협업을 위한다. 이수앱지스의 원료 의약품 구매 후에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수앱지스의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해당 약을 복제해서 다시금 개발해서 판매하겠다는 뜻이죠. 개발 단계 수익은 성공 보수를 포함해서 211억 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헬름사의 미국 유럽 판매 시에는 10년간 원료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는 계약 조항이고요. 옵션은 로열티 5% 또는 추가 성공 보수를 수령 가능하도록 선택했다라는 계약 조항인데
이게 사실상 수시공시 아직 확정된 계약은 아니다. 이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나 뭐 투자 판단 관련 제약으로 세부적인 어떤 계약 조건들이 좀 확정이 좀 된다면 한 번 더 좀 재공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은 수시공시 관련된 일종의 예고 사항입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만 법적인 구속력을 수반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조건 단위가 지금 뭐 8,800만 달러 뭐 등등등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에서 세부적인 단계적인 어떤 마일스톤 어떤 개발 단계에서 받는 이 수령 대금이 지금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후 공시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좀 판단하도록 하고요. 네네. 전체 최근 매출액이 약 5조 5천억 원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단순하게 공시를 보면 5조 5천억 원의 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지금 내용은요. 관련된 이 마일스톤 계약의 전체 금액이 픽스된 것은 아닌데 개발 단계의 수익 211억 원은 계약금을 좀 저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야된 어떤 계약 사항들이 발표가 되면 추후 투자 판단 관련 경영 사항으로 좀 발표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보는데 지금 참고한 사항에 대한 본 계약권은 보도용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계약서의 접수일 당사 승인 일자는 6월 30일이다.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 판단 관련된 사항으로 한 차례 더 리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된 공시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로는요. 지금 독일의 헬름사와 계약금액 210억 원 규모의 원료 의약품 공급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어서 그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이 턴어라운드 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올해 실적 전망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회사 1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분기 실적 56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좀 증가했죠. 영업 손실은 3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액이 좀 더 증가됐습니다. 당기 순손실은요 5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1분기 대비해서도 오히려 손실액이 증가된 말 그대로 이 손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제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2021년도를 기점으로 러시아 이 국부펀드의 자금을 받아서 이 러시아 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대감이 좀 부각된 바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21년도까지면서 이수앱지스가 러시아 백신의 위탁 생산에 관련된 이 금액들이 매출액이 좀 인식이 되면 큰 폭의 어떤 성장을 좀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러시아 백신 부분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백신이 글로벌 유통에 가셔야 수 있을까? 그렇죠. 유통망을 우리가 좀 이게 다변화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 백신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믿고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러시아 백신이 위탁 생산되는 시점에 다시금 한국에도 유통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식약처에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죠. 검토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가타부타 결론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 때문에 러시아 백신의 어떤 기대감만 수반해서 주가는 급등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제가 지난해부터 한 70번 정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목이 쉬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릴 말씀이 아니라 종목을 선정할 때는 단순한 기대감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기대감에 순항한 이후에 단기 시세가 나온 이후에 실적이 가장 빠르게 회귀되는 이 관점 안에서 실적 수반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다시금 내가 매수했던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점적인 부분 우리가 좀 잘 복귀해 보면 좀 판단해 봤을 텐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처참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매출액이 13억 정도 증가됐다고 해서 장사를 아주 잘했다라고 이 언론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었지만 러시아 백신의 위탁 생산 기대감을 이만큼 심어줬는데 실제 매출액은 이만큼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괴리감이 좀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믿고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와 사업의 내용들을 꼭 한번 참고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이 백신
생산 기대감이 부각은 좀 됐지만 종합적으로는 관련된 실적에 인접한 내용은 아직까지 좀 미비하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의 괴리감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실적 부분 꼭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이수앱지스는 지금 이 코로나19 위탁 생산 기대감 관련된 테마에 편입이 되면서 이미 같은 섹터 안에서 테마 영향을 받아요. 지난해 4월, 이 구간이죠. 러시아 백신 생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했지만 지금 1중, 2중, 3중 바닥 상승. 3중 바닥의 하락 추세인데 이 부분을 빼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관건에서는 지금 이 회복 25,000원 구간 대비해서 좀 주가의 낙폭은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좀 하단에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6월 30일 기술 이전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테마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회사의 주 사업 파이프라인에 어떤 이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거나 숫자를 좀 동반한, 즉 실적을 수반한다면 회사의 모멘텀,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바뀔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210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이 계약 금액을 수령하게 된 이후에 가시화된 어떤 성적표들을 좀 수반해 준다면 저는 이수앱지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부각되어야만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8,000원, 죄송합니다. 8,000원. 8,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7,000원에서 7,600원, 7,000원에서 7,6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앱지스 보유자 관점에서는 8,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7,000원에서 7,6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한다면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함께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은 2007년 설립돼서 201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기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서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 운송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점유율은 2021년 4분기 김해공항발 국내선, 국제선은 각각 31.8%, 8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A320 기종 외에 2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월 평균 151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발맞춘 국제선 재운항을 과제로 삼고 취향지별 여행 수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서 노선 복항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여객 부문 90.7%, 화물 0.4%, 기타 8.9%로 구분이 되고요. 여객 부문 중 국내선 비중은 87.5%, 국제선은 3.2%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65억 원, 영업 손실 2,039억 원, 당기 순손실은 2,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7.1%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8.1%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0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운송 매출의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 외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두 건이고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해서 총 3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개별적으로 클릭을 해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최종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회사 제목입니다. 3호 영구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회사는 제5회차 무보증 3호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하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채 전자등록 총액은 100억 원, 100억이죠. 발행 및 납입 예정일은 2022년 7월 19일입니다. 만기는 2052년 7월 19일.
전체적인 어떤 만기 일자는 30년인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는 조건입니다. 사채 발행의 목적은요, 재무 건전성 확보입니다. 표면 이자율은요, 연 5.9%, 만기는 6.7%인데 사채 발행 후에 2년 단위로 최초 이자율의 3%의 이 금리를 가산한다. 상당히 이거 금리가 좀 높은 금리죠. 네네. 최초 금리에서 3%와 조정 금리를 계속해서 가산한다는 것은 회사가 단기에 자금을 유통하겠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 시점에는 아마 상환을 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자의 지급은요 3개월 후급 방식입니다.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매 영업일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기업의 풋옵션, 이 조기 상환 청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좀 높은 대신에 24개월, 2년 조건으로 좀 성립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지금 이 주요 사항 보고서 두 번째 공시 말고 첫 번째 전환사채 발행 결정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발행 예정 금액은 100억입니다. 회사는 이 100억 원을 채무 상환 자금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5.9%, 연 단위로 5.9%를 주는데 지금 연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의 5.9%를 의미하고요. 만기는 6.7%의 이자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아까 2년 단위로 연 2%의 가산금리가 좀 있다고 했었죠. 네네. 그리고 조기 상환 청구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 매 영업일에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전환 비율은 100%고요. 전환가액은 1,412원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1,412원이 바뀔 가능성은 없죠. 다만 무상감자, 유상증자 등의 자본의 희석화 조정 시에는 행사가액은 다소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를 빼고 해라 마라 자, 그런 부분은 아니죠. 하나의 내용을 좀 더 보면 회사는 100억 원의 채무 상환 자금을 위해서 BNK 투자증권 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구채를 발행했다라고 보는 공시입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 에어부산이 이전에 무상감자와 그리고 유상증자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했는데 현재 재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직격탄을 받았죠, 사실상. 그렇죠. 사업의 직격탄. 거의 2년 절반과 다름없죠. 뭐 본격적인 하늘길이 열렸다는 시점을 우리가 5월이라고 잡더라고. 5월이라고 뭐 좀 하더라도 또는 뭐 6월부터 본격적인 국제선 노선에 운항 재개가 좀 있었다라고 네네.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국내선 수요 안에서는 사실상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어떤 이 출혈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좀 강화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실상 여행을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수치였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어부산의 경우에 지금 사실상 근 2년 반 동안 업황의 어떤 이 타격이 좀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막대한 누적 손실이 좀 반영이 됐던 흐름이 좀 있었죠. 이에 따라서 뭐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 따라서 뭐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에 매각되는 이런 과정까지 좀 거치게 되면서 지금 사실상 2022년도 6월부터 본격적인 국제선 하늘길이 좀 열리기 시작했는데 관련된 어떤 실적 회복은 이미 1분기 기조보다는 2분기 또는 3분기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보지만 당장에 지금 부실화된 이런 이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 자체가 22.7%에 좀 지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회사는 2022년 6월 1일 감자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좀 결정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이 증권신고서의 어떤 수리 과정은 7월 29일에 효력이 좀 발생될 예정입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7월 29일 이후에 청약 개시가 좀 가능할 텐데 만약에 다시금 정정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면 증권신고서를 다시 써서 제출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일정들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사항에서 회사는 자본 감소 결정 그리고 확충된 자금을 다시금 조달하는 그리고 이 채무 상환을 위해서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영구채 발행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관건에서는 뭐 자본의 희소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회사 어떤 이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지만 재무 구조의 개선 시점 안에서는 개선 이후에 다시금 업황이 회복되는 관점이라면 이게 단순히 좀 미룰 수 있는 어떤 요령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항공사들의 노선 증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3분기부터 좀 완연화된 회복세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적자를 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회사의 이 내용들 좀 보면 이 국제선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선 이 비중이 좀 회복이 좀 되어야 되는데 관건에서는 지금 사실상 단거리 노선을 좀 주력을 하고 있죠. 네네. 특히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일본 노선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단체 관광은 가능해요, 일본에. 그렇죠. 비즈니스나 단체 관광은 가능하지만 개인별 여행은 아직은 이 비자가 풀리지 않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7월 중순에는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좀 일본 자체에서도 지금 아베 전 총리의 어떤 사망 이후에 애도 기간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개방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8월 성수기 기조에서는 에어부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예상과 좀 다른 어떤 흐름이 좀 점쳐지면서 실적 불안감이 좀 가시화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뭐 세부 노선, 베트남 노선, 주요 노선들이 거의 뭐 80% 이상 회복이 좀 되고 있는 흐름. 네. 이 관점에서는 그래도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이 시점보다는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그런데 일본 노선이 회복되어야만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상당한 업황 회복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이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다시금 좀 반영되고 있고 일본도 사실상 개별 여행이 허용돼야 되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대한 이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전망을 해봅니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회복이 좀 더 가파르게 회복이 되겠지만 그리고 7월부터 8월, 9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계절적 성수기 요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매 효과도 크지만 3분기 실적이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인데 전체적인 어떤 외형 성장, 완연한 실적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노선이 확실하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에어부산의 실적 개선은 일본 노선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통합 LCC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과 진에어를 이 통합 LCC로 출범을 시켜서 진에어 브랜드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최근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통합 LCC의 가능성과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뭐 기업 결합 심사를 다시 한번 또 걸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지금 최근에 이런 뭐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니까 이 객실의 서비스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 기내식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항공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거예요. 독과점 경쟁 체제로 가지 않. 상호 경쟁 체제로 가면 건전한 성장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독과점 체계로 갔을 때 이게 너무 서비스의 질이 뭐 떨어지고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대형 이 메이저 항공사의 통합을 이끌어낸 이후에 LCC 항공사마저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뭐 기업 결합 심사 가능성, 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게 좀 관건이라는 거죠. 사실상 LCC는 지금 대형 항공사의 탄생 이후에 양보해야 된 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통합의 관념이 아니라 부분적인 매각을 통해서 오히려 제3의 LCC 사업자의 어떤 이 건전성을 좀 더 확보한 또는 뭐 경쟁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독과점 체제로 좀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을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무 쉽게 승인이 된다면 이게 각계층의 좀 반발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봐요. 저도 LCC 업계에 잠깐 몸을 좀 담아봤지만 이게 독과점 체계에서 공룡 이 저비용 항공사가 탄생한다.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가 갖고 있는 가격적인 이점을 독과점 체계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을 좀 더 가져가면 이게 사실상 수익성이
너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게 대안의 조치가 없는 관점으로 되기 때문에 상호 경쟁 제한에 침해 요소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가능성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에어부산의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같이 짚어주세요. 네, 회사는 지금 자본 감소와 그리고 유상증자의 결정 아직 효력 발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주가는 지금 추세 하단 7월 13일 뭐 최저가인 1,330원대까지 하락했어요.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은 거의 바닥권 구간에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자본 감소 이후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본 확충을 통해서 회사는 건전성을 좀 확보해 나가겠지만 아직은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하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매수해도 좀 늦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지금 매우 뭐 추가적인 추세 하단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1,300원이 이탈한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이게 이미 요 구간이죠. 2,000원대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매도의 의미도 없는 구간이다. 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의 폭이 좀 클 수 있는 구간은 맞지만 회사의 3분기 이후에 업황 회복 가능성 말씀드렸듯이 중국 노선의 회복 그리고 일본 노선의 빠른 회복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구조 개선 이후에서는 적정 주가의 어떤 안정성 관점에서는 에어부산은 뭐 충분한 어떤 기점, 충분한 어떤 추세 기점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더 이 시간을 좀 소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 드리겠습니다.